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린 가까운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늘 곁에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가장 가까웠던 가족에 대해, 제 전부나 다름없었던 사람에 대해 사실은 너무도 많은 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죠. 오늘은 그 믿었던 가족을 통해 제가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와 2살 더 어린 누나는 저한테는 엄마 같았고 친구 같았고 가끔은 선생님 같기도 한 존재였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정말 가깝고 친한 남매 사이였어요. 보통 남매들은 어릴 때 많이 싸운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단 한 번도 다툰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누나는 절 너무 예뻐했고 전 그런 누나를 정말 잘 따랐죠. 제가 아무리 칭얼대도 누나는 날 엄마처럼 잘 달래줬고 게임기 1개 가지고 번갈아 가며 놀 때도 늘 차례를 양보해줬어요. 저는 그런 누나가 그냥 너무 좋았고 누나가 하는 말은 곧 법처럼 따랐어요. 누나가 만들자고 하면 비밀 아지트도 만들고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변신 로봇 놀이를 하며 따라했고 동네 애들이랑 놀다가 싸움이 나도 전 누나한테 먼저 달려가 울면서 일렀죠. 그러면 누나는 항상 깡좋게 절 지켜줬어요. 원체 당찬 성격의 누나라 동네 애들도 미란이 동생은 건들지 말라고들 했고 그 덕에 저는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한 번은 어릴 때 동네 놀이터에서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제 장난감을 뺏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울면서 누나한테 달려갔더니 누나가 팔짱을 딱 끼고 그 형 앞에 선 거예요. 자기보다 덩치도 더 큰 녀석이었는데 요만큼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맞선 거죠. 너 지금 내 동생 장난감 뺏었어? 아니, 그냥 좀 빌려달라 했는데 쟨 왜 울고 난리야. 빌려달라면서 왜 뺏어? 빌리려면 말을 했어야지. 다시 줘. 안 주면 어쩔 건데? 그럼 내 주먹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겠지. 그걸 원해?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야. 가져가. 그렇게 누나는 제 장난감을 다시 찾아줬고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누나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누나. 됐어. 울지 마. 저깟 놈들 때문에 울 거 없어. 알았어? 세상은 우는 놈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항상 당차게 살아야 돼. 난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누나가 나 지켜주면 되니까. 누나가 그렇게 당찬 맞이가 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사이좋은 남매가 된 건 아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죽음이 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누나 손만 멀뚱히 잡고 있었고 누나는 끝까지 절 챙겨줬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울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누나는 제 손을 꼭 붙들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내가 엄마 대신 널 지켜줄게.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늘나라에 왜 혼자 갔지? 나도 하늘나라 구경하고 싶은데. 엄마 불러서 같이 가자 그러자, 누나. 준아. 그렇게 자라면서 누나는 늘 절 지켜줬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고 새벽에 나가 밤 늦게야 들어오는 생활을 하셨어요. 건설 쪽 일을 하셔서 한여름에도 까맣게 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퇴근하셨고 집에서는 늘 피곤해 절어 계셨죠. 밥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 그대로 누워버리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누나는 집안 살림도 제 숙제도 도시락 싸는 일도 도맡았어요. 새벽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 도시락을 싸면서도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던 누나였죠. 아침에 제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가면 누나는 도시락통을 싸면서 절 불렀어요. 일어났어?
이따가 도시락은 잊지 말고 꼭 챙겨가. 누나. 도시락 뭐야, 오늘? 김치볶음밥이랑 계란 후라이 했어. 너 좋아하잖아. 햄은? 햄도 넣었어? 어휴, 그래, 넣었어. 와, 신난다. 누나 최고. 사실 저는 공부 쪽으로는 영 머리도 취미도 없었어요. 글만 읽으면 머리가 핑핑 도는 쪽이었죠. 하지만 누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늘 전교 상위권에 들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어요. 성격도 성적도 비슷한 데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잘하면서도 참 친하게 가깝게 지냈어요. 학교 끝나고 교복 입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누나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고 저는 누나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며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했어요. 다들 저희를 보며 신기해할 정도였죠.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니? 남매라면 원래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전 누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저만 보면 껌딱지처럼 붙어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집 것들도 니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니? 아주 보기 좋다, 보기 좋아. 누나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무렵, 저는 이미 공부에 흥미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교과서만 보면 졸음이 쏟아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고에 진학해서 용접이랑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실습반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용접기로 철판을 붙이고 엔진을 뜯어내서 다시 조립하는 게 어린 시절 제가 좋아하던 레고 퍼즐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으로 고친 차가 다시 멀쩡히 움직일 때마다 어찌나 뿌듯하던지. 오늘은 뭐 배웠어? 또 엔진 뜯었어? 오늘은 트랜스미션 뜯었어. 기어박스 안에 있는 거 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는데 처음엔 진짜 어렵더라. 오, 점점 전문가 다 돼가네, 내 동생. 근데 그런 거 할 때 안 무서워? 나사 한 개라도 남으면 큰일 나잖아. 그게 희한하게 재밌어. 퍼즐 맞추는 것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남는 나사 없게 하려고 더 집중하게 되고. 네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너무 좋다. 누나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못해도 절 한 번도 나무라거나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기술 배우는 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죠. 이후 시간이 흘러 누나는 결국 바라던 사범대생이 됐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정비소에 취직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인근 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았고 선생님이 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공구 세트를 건네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약속 지켰다? 내 동생 첫 월급 기념 공구 세트. 이걸로 꼭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멋진 사장님 되라, 내 동생. 와, 누나 진짜 고마워. 이거 진짜 비쌀 텐데. 그까짓 거 뭐. 내 동생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공구 세트로 나중에 네 이름 딴 정비소 하나 차려라. 알겠어. 나중에 간판 크게 걸 거야. 미란이 동생 카센터. 어때? 야, 이름이 왜 그 모양이야? 누나는 옆 도시에서 일을 하느라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집에 왔어요. 무뚝뚝한 척하면서도 아버지는 매 주말 누나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주말마다 새 식구가 모여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미란아, 학교 생활은 할만하냐? 네,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선생님 하니까 뿌듯해요. 누나는 원래 선생님 체질이지. 나 어릴 때도 항상 공부 봐주고 그랬잖아. 얘가 또 괜히 추억 소환하네. 네 숙제 봐주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둘이 서로 잘 챙겨줘서 이 애비는 늘 든든하다. 그렇게 평화롭고 단란한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저의 귀엔 아무 말도 안 들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 세상엔 완전히 누나와 저 둘만 남게 됐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릴 때처럼 다시 한번 누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누나의 손만큼은 따뜻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정말 우리 둘이야. 걱정 마. 누나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내 동생. 누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누나마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누나가 잡아준 그 손에 이끌려 살아왔으니까요. 다 큰 척했지만 사실 제가 아직 어리고 두려움도 많은 놈인 걸 누나만은 알았죠. 그날 이후 저희 남매는 서로 더 단단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누나는 여전히 든든한 제 누나였고 저는 그런 누나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나가 제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때까지 누나가 그렇게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서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누나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라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누나,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만났던 거야?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오래되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냥 믿음이 가더라. 처음으로 나한테 확신을 준 사람이야. 확신? 응. 말도 잘 통하고 나 챙겨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 어떤 사람인데? 누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잖아. 그게 문제고. 정말 괜찮은 남자 맞아? 듣자 하니 내영될 사람은 누나보다 7살이 많은 남자라고 했고 무역업 쪽 일을 하며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누나가 어련히 잘 알아서 골랐겠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걱정이 밀려왔어요. 왜 남동생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누나를 뺏기는 기분도 들고 괜히 경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크네. 7살이면 꽤 차이 나는데. 그러게. 나도 처음엔 그게 좀 걸렸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런 건 별로 안 느껴져. 누나는 괜찮다고 해도 난 좀 걱정되긴 한다. 알지. 네가 나 걱정하는 거.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며칠 뒤, 드디어 저는 매형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날은 저도 나름대로 옷을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평소에 기름 냄새 나는 점퍼만 입고 다니다가 그날은 새로 산 정장 재킷까지 꺼내 입었죠. 매형 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 두 분도 안 계시다 보니 우리 누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누나가 먼저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 매형이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 약간 쾌남 스타일의 남자였죠.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키가 훤칠하고 몸도 다부지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였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대화를 이끌 줄 알고 유머도 적절히 섞으며 사람 편하게 만들어주는 타입이더라고요. 정비소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기계 다루는 거 쉽지 않죠? 네, 쉽진 않은데 재미는 있어요. 엔진 뜯고 조립하고 그런 거 퍼즐 맞추는 것 같아서요. 오, 퍼즐이라. 멋진 비유네요. 그 집중력 있으면 사업해도 성공하시겠는데요? 언젠가 정비소 차리실 생각이시라고요? 아직은 멀었죠. 지금은 배우는 중이에요. 식사 내내 매형이 누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정했고 누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별로인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반대해야지 하는 마음까지 품고 나간 자리였는데 막상 만나보니 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누나가 왜 마음 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누나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 거야. 웨딩홀 예약했고 친구들이랑 학생들도 축하해주기로 했어. 벌써 준비 다 했어? 누나 진짜 빠르다.
결혼은 타이밍이래잖아. 질질 끌면 괜히 서로 피곤해진대. 그렇게 누나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평범한 웨딩홀에서 평범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누나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이 축가와 축사까지 해주면서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누나는 정말 예뻤어요. 드레스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누나를 보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누나, 진짜 예뻤다. 오늘 완전 주인공이었어. 내 동생도 맨날 기름때 묻은 잠바만 입다가 이렇게 말끔하게 입으니까 좀 멋지다?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뭔가 이상해.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꼭 누나를 뺏기는 기분이랄까? 바보야.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여전히 남매야. 주말마다 밥 먹고 수다 떨러 올 거야. 진짜지? 진짜라니까? 아버지 계셨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결혼식 이후로도 누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결혼하고 몇 주 동안은 연락도 자주 왔고, 가끔은 제가 일하는 정비소에 들르기도 했어요. 매형도 한두 번 같이 왔고요. 정비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네. 구경해봐도 돼? 구경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 냄새랑 땀 냄새 나는 것이죠, 뭐. 그래도 이렇게 복잡한 기계 만지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어. 난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 이거 내가 사준 공구 세트 아직도 잘 쓰네? 그럼 누나가 사준 건데 당연히 아껴 쓰지. 이게 내 첫 공구잖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다. 잘하고 있어, 우리 동생. 나중에 사업 크게 하면 투자해 줄 테니까 언제든 말해. 내가 처남 앞날은 책임져야지. 하하, 그럴 날이 올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누나 쪽에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묻거나 전화가 오고, 주말이면 정비소에 들르기도 하던 누나였는데, 슬슬 그 빈도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문자를 보내면 답이 오긴 했지만 짧고 건조했어요. 통화를 시도하면 지금은 좀 곤란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금세 끊는 일들이 반복됐고요. 누나, 요즘 바쁜가 보네? 얼굴도 통 못 보고 전화도 자꾸 짧고. 아, 미안. 요즘 좀 정신없어. 나중에 여유되면 내가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그럼, 걱정 마. 나 괜찮아. 성준아,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지금은 좀 바빠서. 미안? 그렇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이 습관처럼 반복됐지만 정작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슬슬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구나. 신혼인데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 점점 더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문자창에 몇 번이고 메시지를 썼다 지우길 반복했죠.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솔직히 들긴 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꼭 누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애처럼 누나만 찾는 철부지 나이는 아니니까 애써 마음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누나가 행복하면 됐지. 괜찮은 사람 만나 잘 사니 다행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라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서 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누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준아, 나, 나. 누나, 무슨 일인데 그래? 괜찮아? 어디야? 지금 어디야? 괜찮아? 어디야? 내가 갈까? 하지만 누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꼬부라진 말투로 울고 있었고 몇 마디 흐느끼는 소리만 남긴 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닐까?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몇 번을 시도해도 똑같았어요. 매형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매형 전화는 아예 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어요. 잠은 다 달아나 버렸고 가슴은 쿵쿵 뛰고 손끝이 시릴 정도였어요.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날이 밝자마자 옷만 챙겨 입고 누나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 누나를 만났어요. 멀리서 걸어오던 누나는 절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너 여기 웬일이야? 누나, 괜찮아? 어젯밤에 전화했잖아. 울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 그거? 아, 내가 괜히 걱정 끼쳤구나. 미안해. 별일 아니었어. 누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어젯밤 울면서 전화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소처럼 밝고 에너지 넘쳤어요. 전 당황스럽고 황당했죠. 누나,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어젯밤에 목소리가 장난 아니었는데. 괜찮지, 그럼. 그게 사실은 학부모 하나가 애 좀 야단친 걸 가지고 학교로 쳐들어와서 난리치고 가는 바람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학부모한테도 깨지고 학교에서도 깨지고.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싶고. 그래서 어젯밤에 술 한잔 했더니 괜히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나 봐. 내가 괜히 민폐였지. 미안하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어쩐지 뭔가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야? 혹시 매형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말라니까. 누나는 씩 웃더니 손목시계를 슬쩍 봤어요. 아, 얘기하느라 시간 다 갔다. 나 조회 끝나고 1교시 수업 없으니까 아침 조회만 하고 우리 요 앞에서 국밥 하나 때리자. 해장 좀 하게. 그렇게 우리는 근처 국밥집으로 갔어요. 아침부터 순대국밥을 시켜서 먹는데 누나는 여전히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웃음도 많고 말도 많은 딱 우리 누나였죠. 야,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그 반항 심한 애 말이야. 이번엔 지각했다가 핑계대는데 진짜 황당해서 나 참. 뭔 핑계였는데? 아빠가 코피를 흘려서 병원 가느라 늦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밤새 PC방 갔다가 아침에 엄마한테 들켜서 혼난 거더라고. 요즘 애들 핑계도 수준이 높다. 예전에 난 지각하면 그냥 시계 고장났다고 했는데. 으이그. 누나, 혹시 또 누나 괴롭히고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쫓아가서 타이어 펑크 제대로 내줄게. 야, 네가 진짜 그럴까봐 무섭다니까. 경찰서 끌려가고 싶어? 우리 때야 선생이 왕이고 학생이 기라면 기는 거였지만 요즘 나날이 갈수록 교권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 교사들 권위도 예전 같지 않다는데 누나는 괜찮아? 너 골목대장 네 누나 모르냐? 누나 절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하긴 누나한테 잡혀 살 그놈들이 더 걱정이긴 하다. 누나가 그렇게 씩씩하게 웃는 걸 보니 저도 한시름 놓였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도 누나는 절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넌 네 일 열심히 해. 누나 걱정은 접어두고.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은 해. 언제든. 그날 그렇게 누나와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공구를 정리하고 기름 묻은 천을 접어두는데 누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누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죠. 통 연락이 뜸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누나 목소리는 뭔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고 숨을 가쁘게 고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잠깐 통화 괜찮아? 당연하지.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누나. 그게 준아, 사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머뭇거리며 말하는 누나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준아, 실은 누나 이민 가게 됐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민?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싶었어요. 뭐? 이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민이야? 너희 매형 일이 좀 커졌어.
필리핀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네.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 이 사람만 보내기가 그래서 나도 같이 가기로 했어. 한 2년 정도만. 저는 멍해졌어요. 누나는 교사였고 학생들을 정말 아꼈고 수업도 학교 생활도 늘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누나가 그것도 갑자기 교단을 떠나 남편 따라 훌쩍 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누나,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매형 일도 중요하지만 누나 꿈은 교사 그만두는 거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휴직하고 가는 거니까. 교사 일이 좋은 게 뭐니? 나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어.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 누나 그 일 좋아했잖아. 굳이 남편 따라 다 버리고 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매형만 보내고 누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매형이 굳이 그렇게 누나를 끌고 가야겠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가겠다고 한 거야. 사실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 너한테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지만 학교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 솔직히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쉬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2년 금방 갈 거야. 누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보다는 정리된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괜히 더 붙잡다가 누나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까봐 결국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 누나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뭐라 하겠어. 그래도 가서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고 가끔 소식도 좀 보내고. 고마워, 준아. 누나 잘 지낼게. 그리고 가끔 사진도 보내고 메일도 할게. 그렇게 결국 누나는 이민을 떠났어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는 누나의 마지막 인사는 톡으로 짧게 도착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만 있었어요. 그 뒤로는 거의 연락을 못하고 지냈어요. 가끔 톡을 주고받았지만 인터넷이 잘 안 된다며 가끔씩만 답장이 왔고 누나는 2년 사이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따금 톡 정도만 주고받는 게 다였어요. 누나는 필리핀 사진을 보내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저는 제 근황을 전하면서 독립해서 정비소를 차릴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해변가 리조트에서 매형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보는데 행복해 보이는 누나 모습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쩐지 허전했어요. 그전에는 누나가 멀리 있어도 주말마다 얼굴 보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면으로만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게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저는 제 일에 집중했어요. 기존에 다니던 정비소에서 독립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기술 배운 것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어요. 공구 세트 하나로 시작했던 이 일도 이제는 제 이름 걸고 가게를 낼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요. 어느 날 누나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누나, 나 드디어 독립한다. 다음 달에 내 간판 단다. 가게 이름은 아직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누나 이름은 안 넣을 거야.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나도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면서 서로의 근황을 띄엄띄엄 전하며 지냈어요. 필리핀 사진 속에서 누나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고 저는 정비소 독립을 앞두고 더 분주해졌어요. 매일매일 기름 묻은 손으로 엔진을 만지며 공구함을 닦으며 가끔씩 누나 사진을 힐끔 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정비소 겸 타이어 가게를 하나 차려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가게 간판을 걸 때만 해도 온 몸이 떨렸는데 이제는 제법 손님도 단골도 붙고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이었죠.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름에 찌든 손으로 차 밑을 기어다니고 무거운 타이어를 들고 나르고 오일 냄새 맡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마감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누나의 메일이라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준아, 한국 가느라 이것저것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 한국 가서 좀 정리가 되면 연락할게.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그 메일을 보자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곧 누나를 만난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이제 곧 2년 만에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괜히 혼자 입꼬리가 올라가고 가게 뒷정리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도 한동안 누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한 달. 톡도 메일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누나가 한국 번호를 아직 개통을 안 한 건가 싶었어요. 톡 프로필 사진도 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필리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매형 역시 연락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도 확인이 안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뒤숭숭해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머릿속에서 자꾸 안 좋은 상상들이 떠올랐어요. 설마, 아니야. 무슨 일 있겠어. 바쁜 거겠지. 정리할 게 많다 그랬으니까. 혼자 되뇌며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엔진 오일을 갈면서도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서도 자꾸만 누나 생각만 나더라고요. 스패너를 들고도 멍하니 누나 얼굴이 떠오르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괜히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그러다 아무 알림도 없는 화면을 보면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가게 문을 막 열고 바닥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물을 뿌리고 걸레를 짜고 있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남자는 살짝 주춤주춤하면서 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어요.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저 죄송한데요. 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혹시 여기 실종 현수막 좀 걸어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현수막을 들고 정문 옆 펜스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걸레를 짜고 정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현수막 쪽을 봤어요. 남자가 현수막을 펼쳐 고정시키는 순간 제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그대로 멈춰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현수막에는 누나 얼굴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누나의 사진이었고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누나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 남자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실종이라뇨? 그쪽 누구예요? 사장님, 이 사람 우리 누나라고요. 내 친누나. 네? 사장님 누나분이요? 그래요. 이거 우리 누나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종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누나가 실종이라니. 아, 이분은 제 선생님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도 숨이 가빴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바깥에선 더 이상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남자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 이제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누나가 실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졸업했지만 선생님은 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반 담임을 맡고 계시던 중에 선생님께서 2년 전쯤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아무도 영문을 몰랐고 자세한 이유도 몰랐어요. 우리 누나는 이민 간 거였어요. 필리핀으로 매형 따라서. 학교엔 그렇게 말을 안 했나 보죠? 이민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반에서도 선생님이 이민 가신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학기 중에 갑자기 휴직서 내시고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학교 측에서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고요. 우리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실을 왜 굳이 말을 안 한 걸까요?
남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끼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학교를 그만두실 분이 아니셨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아끼셨고 수업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듯 그만두셔서 저희 반 애들끼리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뭐 하나 맞는 게 없었어요. 누나는 분명 저에게 이민 간다고 했고 학교에서는 그냥 휴직 후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민을 간 거야? 아니면 안 간 거야? 제가 아는 한 이민을 가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 반 애들 중 한 명이 올해 봄에 선생님을 봤거든요. 누나를 봤다고요? 한국에서요? 네. 시내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상태가 좀 이상했대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아직 초봄이라 날씨가 추웠는데 반팔만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팔이랑 여기저기에 상처도 보였고요. 그리고 눈빛이 마치 어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상했다고. 인사했더니 놀란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다가 그냥 사라지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에서 그동안 누나와 주고받았던 메일,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하던 목소리, 너무 밝은 척하던 그 얼굴, 연락이 뜸해질수록 늘어난 문자와 메일의 건조함, 그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자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그리고는 제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얘긴데요. 사실 제가 선생님 남편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무슨 소리죠? 2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께서 절 조금 챙겨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선생님 차로 절 집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잠깐 댁에 들르셨다가 가자고 해서 집으로 잠깐 갔는데 그때 집 앞에 선생님 남편분이 계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셨어요. 저는 차에 앉아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손찌검을? 매영이 누나한테? 네. 그렇게 한참을 맞고 난 뒤에 선생님은 절 보시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어요. 모른 척 해달라는 듯이.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선생님은 그날 절 아무렇지 않은 듯 데려다 주셨지만 그날 일이 두고두고 잊히지가 않아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 사람 항상 입만 열면 번드르르하고 사람 좋은 척하고 분위기 유하게 이끌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 생각은 못했는지 제 자신에게 화도 났죠.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됐던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신 데는 남편, 그 남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실종신고도 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접수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해도 결국 보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만 하고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걸어보자고 친구들이랑 의견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매영이란 사람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사람 좋아 보였고 대화도 매끄럽고 매형이라는 자리에서도 깍듯하고 친절했던 그놈.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결혼한 이후 누나와 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어릴 적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우리는 이제 연락조차 제대로 못하고 지내는 남처럼 돼버렸죠.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 남자의 말에 그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했던 누나. 무슨 말을 하려다 끝내 끊어버렸던 통화. 뜬금없이 결정됐던 이민. 전화를 해도 닿지 않고 오로지 메일로만 주고받았던 연락들. 누나의 메신저 프로필이 어느 순간 사라졌던 일.
이미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내가 해야겠네요. 난 가족이니까 할 수 있죠. 경찰서로 가야겠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곧장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면서 저는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자와 함께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았어요. 접수 창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을 헐떡이며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도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어요. 저희 누나가 실종됐어요. 이 친구는 누나 제자고요. 지금 증거 다 가지고 왔어요. 메일이랑 통화 기록도 있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남자가 곧바로 가방에서 봉투와 파일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요. 선생님 연락 두절된 시점이랑 휴직 기록, 그리고 저희가 제보받은 목격담 정리한 거예요. 이건 사진 파일이고요. 경찰은 저희의 설명을 들으며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넘기던 손이 점점 느려졌고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몇 장을 넘기다가 아예 손을 멈추고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이민 가셨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형 사업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해 볼게요. 경찰이 바로 옆 컴퓨터에 접속해 출입국 시스템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몰라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몇 초 뒤, 경찰이 키보드 위에서 손을 떼더니 절 빤히 쳐다봤어요.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네? 출국은커녕 공항 이용 기록도 없어요.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얘기 자체가 아예 거짓이었던 거예요. 누나는 한국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누나? 경찰은 곧장 상부에 보고를 넣었고 사건은 실종으로 전환돼 수사가 시작됐어요. 저희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놨어요. 경찰이 질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 연락 주고받은 건 이 메일이 마지막 맞습니까? 네.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도 안 되고요. 매형도 연락이 안 되고요. 실종자 남편분 신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랑 사업체 정보는 아는데 지금은 회사도 닫혀 있고요. 해외 사업한다고만 들었는데 사실 뭘 하는지도 정확히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혹시 아십니까? 번호판은 기억 못해도 차종은 알아요. 회색 SUV예요. 벤틀리 벤테이가. 알겠습니다. 차량 조회도 바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이어졌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자와 함께 누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누나의 제자인 청년이 친구들을 모았어요. 누나의 옛 제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움직였죠. 현수막을 더 인쇄했고 학교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죠. 선생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은 SNS 계정으로도 누나 실종 사실을 퍼뜨렸어요. 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됐고 전국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결정적인 제보 하나가 들어왔어요.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차량이 확인됐어요. 시골 지역에서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매형의 차적을 조회하고 그 차량을 먼저 찾아냈어요. 차량은 지방 외곽으로 내려가 있었고 경찰은 은밀히 미행을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특별한 움직임 없이 이동만 반복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놈이 시골 산자락 아래 위치한 허름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간판도 없고 창문엔 모두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어요. 외부에서는 전혀 안이 보이지 않는 수상한 건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곧바로 진입작전에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이 무전으로 보고를 이어갔어요. 내부 진입 완료. 여성 6명 확보, 구속자 1명 확보.
그 안에는 총 6명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엔 누나도 있었죠. 저는 경찰의 뒤를 쫓아 곧장 달려갔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누나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은 퀭했고 손목과 발목엔 붉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나! 누나! 저는 곧장 뛰어가 누나를 안았어요. 그 순간 손끝으로 느껴진 누나의 뼈마디가 너무 앙상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나야 준이야. 누나 정신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누나는 멍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텅 빈 눈빛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나야 준이잖아. 누나 동생이잖아. 몇 번을 그렇게 부르자 그제야 누나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한참을 멍하니 있던 누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만졌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준이? 우리 준이? 그 순간 저는 소리내 울었어요. 누나는 그제야 제 품에 안기더니 어린애처럼 소리내 울기 시작했어요. 준아, 무서워. 나 무서워. 괜찮아, 누나. 이제 끝났어. 내가 왔잖아. 내가 찾으러 왔잖아. 여기 다 누나 구해줄 사람들이야. 이제 아무 일도 안 생겨. 내가 다 지킬 거야.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누나는 마치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는 것처럼 소리내 울었고, 저도 끝없이 울었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누나를 다시 찾아낸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이후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실상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매형은 그곳에서 자신을 하늘의 사람, 신의 화신이라 자처하며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고 있었고, 여러 여성들을 깨달음의 여정, 구원의 길이라는 미명 아래 감금하고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왔다고 하더군요. 결혼까지 한 누나는 그 안에서 매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도이자 사실상 노예처럼 지내고 있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끌려 들어간 거예요? 초반에는 종교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려운 시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접촉당했고요. 조사 자료를 보면서 전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누나 역시 처음엔 그런 상담을 받다가 결국 깊게 끌려 들어간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매형이라는 인간의 본색은 훨씬 오래전부터 더럽게 썩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사실 이미 전과자였습니다. 폭력 전과 2번, 사기, 강요로 집행유예까지 받았더군요. 교회 오빠니 뭐니 하면서 사람 좋은 척하던 그때도 이미 전과자였다고요? 네. 겉으로는 성실한 교인으로 이미지 세탁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던 거죠. 교회 안팎에서는 평판이 꽤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철저한 위장이었고요. 그런 사람을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모두 믿고. 사기꾼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 심리 파고들어서 허점 노리고 약한 식의 감정적 의존을 만들어요. 결혼한 이후엔 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본색을 드러냈고요. 이후 드러난 매형의 실체는 점점 더 충격적이었어요. 매형은 누나를 앞세워 외부에는 정상적인 부부, 성실한 교사로 보이게 연출했고,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지배와 통제를 가했더군요. 누나는 사이비 단체 내에서 사실상 상징적 인물처럼 이용당했어요. 밖에서는 부인이자 선생님으로 살아야 했고, 안에서는 매형의 증언자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여성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맡겨졌다고 했어요. 밖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면서 단체를 은폐했고, 안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철저히 지배했더군요. 그럼 연락도 못하게 막은 거군요. 무슨 특별 기도기간이라나 뭐라나. 그걸 2년을 잡은 겁니다. 초반에는 외부와 접촉을 일부 허용하다가 나중엔 통제 수위를 높여서 휴대폰을 회수하고 편지나 이메일도 대신 작성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사진도 가짜로 보내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제서야 그동안의 의문들이 하나하나 다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톡이나 메일로만 연락됐던 이유, 목소리가 떨렸던 딱 두어 번의 전화통화, 밝은 척 애써 웃던 모습, 그 모든 게 다 강요된 연극이었다니. 그럼 매형, 아니, 그놈이 혼자 다 한 거예요? 6명 여자들 모두를 다 묶어두고? 이 단체 내부에 감시 역할을 하는 보조간부까지 따로 두고 있었어요. 보조간부요? 네. 여성 신도들을 감시하고 불복종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벌칙을 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말이 벌칙이지 끔찍한 짓거리들을 한 거죠. 아무튼 그 둘이 직접적인 가담자로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조된 여성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사건을 확대했어요. 처음엔 단순 감금 사건처럼 시작됐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사건은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 형태로 번져갔어요. 4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공동범죄 조직 구성 혐의까지 더 씌워 중형을 구형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서 조직적 강제노동 및 정신지배 사범으로도 기록에 남을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 매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행동한 공범 2명은 각각 12년, 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입이 교회였던 은신처 건물은 즉시 폐쇄됐고 피해 여성들은 국가보호 프로그램으로 모두 안전하게 분리조치됐고요. 이 모든 수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누나는 별도의 병원으로 옮겨져 요양에 들어갔어요. 심리적 충격으로 언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됐고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 며칠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병실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누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한마디라도 먼저 입을 열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병실에서 누나 옆에 앉아 조용히 누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다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누나, 나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괜찮아. 누나는 미동 없이 눈만 깜빡였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입술이 부르트도록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그러던 이틀쯤 뒤였어요. 그날도 똑같이 병실에 앉아 있었는데 조용히 손을 매만지던 누나가 갑자기 흐느끼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 동생. 누나가 미안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숨이 턱 막혔어요. 목이 꽉 막히고 가슴이 저릿하게 쪼여왔어요. 왜 누나가 미안해? 누나 잘못이 아니잖아. 누나가 뭘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내가 바보라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어서. 아니야. 그 인간이 악마였던 거야. 누나 잘못 없어. 누나 절대 잘못 없어. 누나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어요. 제 손을 잡고 있는 누나 손은 여전히 앙상했고 차가웠어요. 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눈치챘더라면, 누나 힘들어질 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저는 누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울면서도 계속 속으로 외쳤어요. 누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누나는 피해자라고. 그 뒤로 누나는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갔어요. 매일 조금씩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는 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나 손을 붙잡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누나 손을 놓지 않았어요. 2번 다시 그런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누나가 기운도 찾고 정신도 되찾고 건강을 되찾은 상태로 퇴원하고 난 뒤에도 저는 누나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누나를 혼자 두는 게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젠 너 밥 차려주는 재미로 산다, 준아. 누나 지금 요양 중이잖아. 힘든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하는 거니까 넌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돼. 그렇게 저희 둘은 서툴지만 단란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퇴원 직후엔
누나는 여전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표정도 한결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어요. 처음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어려워 보였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TV를 보며 같이 웃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죠. 저녁 먹고 나면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과거 얘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가만히 TV를 보다가 뜬금없이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준아, 그때 내가 이민 간다고 했을 때 많이 어이없었지. 솔직히 말해도 돼? 당연하지. 어이없었다기보단 황당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벙쪘다고 해야 되나? 너한테 어떻게든 둘러대야 해서 그랬어. 그 생각밖엔 안 나더라. 어떻게 하면 네가 걱정을 덜할까. 그것만 고민했어. 저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괜히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뭐라도 이상하다고 더 깊이 파봤으면 어땠을까? 누나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말이란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둔했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었는데. 누나는 그런 절 보고는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준아, 네가 뭘 어떻게 했어도 아마 그땐 내가 널 속였을 거야. 그 인간들이 내 머리를 얼마나 잘 장악하고 있었는지 너도 봤잖아. 그래도 난 동생인데, 누난 평생 날 지켜줬는데. 난 정작 누나가 그렇게 힘들 때 아무것도 못 알아챘잖아.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스며 있었어요. 우리 서로한테 그만 미안해하자. 이제는 정말 괜찮아. 네가 날 찾아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말없이 TV만 바라봤어요.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전에는 누나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그 청년이 친구 몇 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청년은 꽃다발과 편지 뭉치를 들고 병문 안을 왔고 얼굴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외쳤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선생님. 누나는 그 자리에서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자들도 같이 울음을 훔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희야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제자들 며칠 쥐고 온 편지를 슬쩍 봤어요. 선생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걸 읽는 순간 마음 한쪽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우리 누나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누나는 나한테 그랬듯이 아이들한테도 항상 따뜻했구나 싶더라고요. 비록 운이 나빠 그런 인간을 만나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누나의 선함은 이렇게 누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누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반면 전 매형이라는 놈은 가명 없이 징역 15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어요. 철창 안에서 규율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신의 화신 따위로 군림하지 못했죠. 요즘 저희는 아침이면 같이 밥을 먹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예전 같진 않지만 그런 소박한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삼 느끼고 있어요. 과거 누나가 절 키워주었듯 이제는 제가 누나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어서 다행이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 들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교묘하게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요. 누나와 저는 다시 일상의 평화를 되찾았고
누나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저 역시 두 번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소중한 사람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반드시 손을 뻗어보시기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일 테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